이번 시간은 행정소송에서 최소 소송이 원고 적격, 협의 소위 이익, 피고 적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쪽 부분에서는 시험에서 뭐 앞에서도 늘 강조했지만 시험에서 계속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앞에서 배우신 처분성 인정 여부 관련 판례하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인정 여부 판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위 이익 인정 여부 판례 그다음에 피청구인 적격도 잘 나와요. 이 짝짓기에서 잘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강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최소성의 원고 적격 먼저 첫 번째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 나오죠. 자, 먼저 당사자 능력이 나오죠. 자,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우리는 그 당사자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란다. 자, 그러면 당사자 적격이란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불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 적격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으로 나뉘어진다. 자, 당사자 능력 예를 들면 뭐 젖먹이 있잖아요. 막대 탄생한 태어난 그 젖먹이 있죠. 젖먹이도 소송의 행정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지위 또는 자격을 갖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소문 넘어가는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사망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적격이죠. 예, 당사자 적격 문제는 자 보시면 뭐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자, 원고 적격. 자, 누구나 그죠? 뭐 누구나 뭐 젖먹이부터 막 그 숨 넘어가는 사람까지 다 누구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로서의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능력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 당사자로서 적법한 적격은 원고 적격. 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죠. 예,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피고 적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항고소에서 처분을 행한 처분청만 되죠. 일반 행정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행정청은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그죠? 있지만 좀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상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때 피고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가 판례를 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죠. 자, 당사자 능력에서 판례 1번 봐보세요. 바로 도표 보셔야 합니다. 자, 도룡령은 청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룡농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룡령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람이 아니죠. 그죠? 도룡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성산 그 일대도 마찬가지로 자연 서식지죠. 자연물이죠. 이게 당사자 능력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 능력은 우리가 사인이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예, 그죠? 예. 이렇게 되고. 판례 두 번째도 나오죠. 대한혼인상담소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당사자 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그죠? 소의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역시나 판례 나오죠.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같이 봐보세요. 자연물인 도룡령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판례 두 번째,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이거 대한혼인상담연합회면 모르겠네요. 근데 대한혼인상담소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그 대표자. 예. 판례에서 이때 당사자 적격이 즉 원고 적격이 부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원고 적격 의의 봐볼게요. 이제 당사자 적격으로서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있어요. 자, 원고 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법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격이죠? 예. 자,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분 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해서
권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죠? 이것을 갖다 이제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반사적 이익이라든지 사실상 이익, 간접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원고적격,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행정승법 제12조 여기 원고적격 나와요. 같이 볼게요. 이 주문은 좀 보셔야 돼요. 자, 최소 소송은 처분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원고적격. 처분동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동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동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이죠. 1문 어디예요? 최소 소송은 처분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1문은 원고적격. 그 다음에 처분동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동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동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 같다. 요거 12조 제2문을 갖다가 소위 이익, 권리 보호 필요성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그러니까 12조 1문은 원고적격, 12조 제2문은 이렇게 구별해서 소위 이익을 규정한 규정이다. 즉 샵이 소위 이익을 규정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률상 이익의 의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제가 통서 판례가 여기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상 이익구제설 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같은 말이에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그죠?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은 공권 플러스 보호 이익이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요거까지 보는 것을 이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그 두 번째가 좀 더 통서 판례예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설, 소송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것은 이제 학설이고요.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과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있죠. 요걸 갖다가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그저 반대로 서술해서 기술해서 틀린 주문 찾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 학설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7급까지 공무원 7급까지 자격증이 잘 나오는데 9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7급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9급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보시고 소송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보시면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해서 침해된 이익이 재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일 경우에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원고적격이 있다는 견해. 이거 좀 알아두시죠. 자,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 판례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보시면 여기 같이 내용 봐볼게요. 판례 태도. 315쪽에 좀 양가를 입은 판례의 태도가 나옵니다. 판례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죠? 요거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접적 이익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자, 그래서 판례상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이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놓고 이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 봐볼까요? 요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서 그렇죠. 강행 규정에서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뭐 공권이 성립한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 강행 규정 측면에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의 규정이죠. 우리 행정법규에서 이제 임의법규는 주로 이제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행 법규는 기속행위로 되고 임의 규정, 임의법규는 재량행위로 됩니다. 보통. 그러면 임의법규일 때는 뭐 재량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재량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언제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기억나세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유죄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 이쪽에서 이 두 가지 파트에서 바로 이제 재량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한다. 이거 배웠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이거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권의 확대 과정에서 종전에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이익. 이게 뭐예요? 직접적 이익. 이것이 이제 바로 개인적 공권이에요. 근거 법률에서 우리 개인에게 사익으로 이렇게 공익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 이익도 직접적으로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그 이익을 인정하면 법률상 이익, 사익 보호성 인정돼서 바로 개인적 공권 성립하죠.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러면 사익보호성 측면에서요. 근거 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직접적으로 인정한다. 법률상 이익인데 이때 개인적 공권,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을 개인적 공권으로 너무 좁게 보죠. 이 개인적 공권을 갖다 인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법률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것이 행정법 통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좀 법률이 범인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배울 때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이요. 공권의 확대화 경향이 있죠. 공권의 확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공권의 확대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좀 빼서 이렇게 뭐 근거 법규가 있어요. 근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거 법률이죠. 이 근거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 법률이 어떻게 돼요? 이 삼각형에서 여기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고 상대방 우리 사인 갑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갑에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근거 법규가 이 행정청에 대해서는 강행법규에 돼요. 강행법규가 되어서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거 법률이 이렇게. 그러면 행정청은 뭐가 있어요? 그죠? 그죠? 기속행위. 그러면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돼요. 기속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행위 의무가 주어집니다. 행위 의무가 주어집니다. 행위 의무가 주어지고 이렇게 그죠? 행위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죠? 예, 주어집니다. 일정한 행위를 해줘야 돼요. 뭐 보통 이거죠. 수익적 행정이 되겠죠. 이익이 되니까 수익적 행정 이렇게 하죠. 이 수익적 행정을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갑은 보세요. 첫 번째 요건이 개인적 공권이 성립 요건이죠. 두 번째 봐볼게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익보호. 근거법률은 행정법규니까 당연히 공익을 보호하고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도 개인의 이익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성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세요. 이 근거 법률이 이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이 갑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인정하니까 뭐예요? 근거 법률 인정하잖아요. 직접적 이익.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법률상 이익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법률상 이익. 보통 근거 법률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보통 근거 법률은요. 이것이 행정청과 그 상대방, 이 둘, 행정청과 그 상대방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누군지 몰라요. 제3자요 행정에서 제3자죠. 쉽게 말하면 뭐야? 이 갑을 갖다가 상대방. 근거 법률은 보통 행정청과 그 상대방만을 이렇게 규율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는 이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누군지 몰라요. 즉 이 제3자는 다른 상대방, 갑이라는 상대방 이외에 다른 상대방을 말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규율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보통 법에서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규율하지 않는데 점차 각 개별법에서 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왜? 이게 뭡니까? 복효적 행정이 아닙니까? 복효적 행정이. 제3자요 행정행위 또는
복효적 행정이라고 하죠. 이거 다 아니까 설명 안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복효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맞고요. 그러면 이 갑이 현재 갖고 있는 이 법률상 이익은 이와 같이 직접적인 이익이에요. 이런 것이 뭐다? 개인적 공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공권이 너무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권은 바로 근거법률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니까 법률상 이익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법률상 이익은 공권이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요. 자, 그러면 이 그 갑은 근거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익받으니까 다 법률상 이익이죠. 개인적 공권이 되는데, 혹시요, 이 근거법률에 의해서 이 상대방, 직접적으로 받는 상대방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이익이라고 해요? 그죠? 이 제3자가 받는 이 몽땅을 옛날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빚금친 부분을 제외하고요. 보세요. 사실은 이 빚금친 부분을 포함해서 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거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 그렇잖아요. 근거법률이 공익보호를 위해서 규율하다 보니까, 공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처럼 규율을 하다 보니까 받는 이익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근거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죠. 이익인데, 요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입니까? 화살표가 안 오잖아요. 요 값만 인정하잖아. 그럼 그 값 위에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근거법률에 받는 이익은 이익이 있으면 근거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 이익이 아니야. 어떻게? 공익보호로. 그러니까 갑은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이 사익도 받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공익보호가 있어요. 이 근거법률이 공익보호 플러스 사익을 보호하는데, 이 갑은 법률상 이익으로서 인정되지만 이 갑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익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 공익에 의해서 행정청을 구속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반사적 이익이다. 즉 사실상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익이다. 사실상 이익이다. 또는 뭐라고요? 간접적 이익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갑이 만약에 개인적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갑이 공권이 침해되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하지만 이 제3자가 갑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반사적 이익이 침해돼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 못 받는다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권리 주체에 대한 권리 주체와 주체성에 대해서 또 권리의식이 향상되다 보니까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어요. 제3자들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LPG 충전소 설치하다, 또는 납골당 설치하다, 이런 거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 설치죠, 설치. 허가. 충전소, 납골당 설치가 차원이다. 허가. 차원이죠. 옛날에 군사정권이라든지 옛날에서는 왕정 때는 감히 백성이 나설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시민 세력이 성장해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권리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이제 가만 안 있죠. 여기 봐보세요. 인근 주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본요. 납골당 설치하고 LPG 충전소 설치해서 박수 쳐요. 돈 많이 벌겠다. 그죠?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은 문제가 생기죠. 막 밤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장례 문화라든지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의식 문제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묘지가 다 공원화돼 있어요. 갖고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추억 위해서 가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죽었다고 막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00년도 못 사는데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과연 이게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도대체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가끔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좀 자성을 하고, 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리 중요한 건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공무원 되시고 나서, 아니면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서, 그것도 배가 부를 때 얘기지, 뭐, 배고픈데 무슨 뭐, 100년 생각나겠습니까? 배고픈데 일단 돈,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해서, 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낙골당 문제가 똑같은데 막 밤새 막 그냥 뭐 차 빵빵 대고 그냥 막 그 통곡소리 나고 그냥 그죠? 또 LP 충전소 막 빵빵 대고 이거 매연 뿜고면 인근 주민들이 생활 방해가 생겨요. 옛날에는 뭐 꼼짝 못했어요. 감히 누가 뭐 진짜 이의제기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지.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막 불러다 그냥 불합발로 차고 꼼짝 당해도 꼼짝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난리 났죠. 난리 나죠.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인근 주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막 맨날 그 해결될 때까지 막 데모하고 막 구청장 출근 저지 투쟁하고 막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판례가 이게 반사적 이익으로 봤던 것을 이제 오늘날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 없는 이 빚금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거죠. 이거 판례 법원이 판례가 뭘 통해서 법 해석을 통해서 법 해석을 통합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것도 뭐다? 그죠? 이것도 이제 뭐다? 플러스. 야, 그죠? 이거 되니까 이것도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공권의 확대와 경향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잘 돼 있죠. 돼 있죠. 여전히 이거 나머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성질이 법에 의해서 보호이익이 이건 보호이익이고 요거는 여전히 반사적 이익이죠. 요거 침해되면 소송을 통해서 굳이 안 해줘요. 봐볼까요? 그 환경 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뭐 댐을 건설한다. 댐을 건설하면 댐 건설로 인해서 환경 영향이 미치는 환경 영향평가 지역 내의 주민들. 그럼 어디로 가요? 근거 법률한다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응? 일로 가요. 이 사람들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위법이다.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 영향평가 댐 건설하는데 환경 영향평가 내의 주민들인데 여기 환경 영향평가 외의 주민들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고주권 인정한테 안 돼요. 이 제3자에서. 제3자가 환경 영향평가 지역 내의 사람들이라면 보호 이유로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 인정되니까 원고주권 인정되고 취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 영향평가 지역 밖의 제3자는 어떻게 돼요? 요거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외적으로 판례가 환경 영향평가 외의 지역의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도저히 통상의 시인 의무를 갖다가 지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는 또 인정합니다. 예외 중에 또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권리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법률 범위, 법에서 이용한 거니까, 만약에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은 갑은 문제가 안 돼요. 갑이라는 사람들은. LPG 충전소 설치가 돈 있고 기업들은 뭐 돈 있으니까 LPG 충전소 설치가 낙골당 엄청나죠? 낙골당 엄청 돈 벌어요, 이거. 왜냐면 사람은 나면 죽잖아요. 사람은 나서 죽잖아. 났을 때는 뭐 돌잔치하고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뭐 그런 업종이 좀 잘 되죠. 근데 요즘에 애를 많이 안 낳아서 문제가 돼요. 잘 안 돼요. 돌잔치 이런 거 잘 안 돼요. 또 산부인과 잘 안 돼요. 산부인과 잘 안 되죠. 요즘 이제 애를 안 낳고 고령화 되니까 이제 고령화 시점에서 뭐 각광받는 것은
아무래도 뭐 호스피스 이런 거죠. 요즘 뭐 암 환자 많고 아픈 환자 요양원 이런 거 유망하죠. 거기다가 진짜 유망한 것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꺼려졌습니까? 조금. 알고 보면 이게 알짜입니다. 네? 알짜야. 가만히 있어도 뭐 기독교인, 종교인, 불교인 상관없어. 다 알아서 돈 갖고 옵니다. 오죠. 한번 올 때 그 장로님 1,000만 원 들거든요. 1,000만 원 들고 옵니다. 줄 서서 옵니다. 쭉쭉. 그러니 이것만 이거 해놓으면 엄청난 큰 돈 벌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걸 준비하다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셔가지고 아쉽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 절차, 인가 절차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 아쉬운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니 납골당 뭐들 하나 했더니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보니까 최소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와서 탁탁탁 받쳐요. 오지 말라도 옵니다. 부족해요. 이거 납골당 부족이 해서요. 서로가 옵니다. 가지고 좀 도자기도 좀 비싼 거 이렇게 보면 그것도 죽을 때도 죽을 때는 똑같이 죽는데 그 이유는 의미가 없겠지만 뭐 요만한 항아리도 막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씁쓸했어요. 죽으면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준비하다가 우리도 아쉬웠습니다. 좀 보고서 그래서 진행시켜놓고 저라도 한번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 지금은 마음 접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하여튼 돈 엄청나게 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레이 태도이죠. 여기 봤고 이제 다 됐죠. 이거 설명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 근거 법률 있잖아요. 만약 근거 법률에서 제3자도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됐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지역 외의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반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도 환경영향평가 지역 외의 사람도 이렇게 보호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근거 법률을 해석했더니 제3자 보호 이익이 있다. 보호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판례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하면 제3자도 요것이 아니라 요걸 바뀌어요. 바뀌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 근거 법률은 너무 부족해. 근거 법률 너무 부족해. 그래서 관련 관계 법률까지 해석해 보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이건 좀 부족해. 여기서 근거 법률과 관계 있는 관계 법률을 해석했더니 보호 이익이 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죠? 인정되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이거 인정되죠. 법 해석을 통해서. 그럼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당되니까. 이거 해당되니까. 또요. 만약 근거 법률 기본적으로는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을 통해서 법 해석을 통해서 제3자 제3자도 보호한다는 의미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면 플러스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개인적 공권, 즉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합니다. 개인적 공권은 구체적 권리예요. 꼭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헌법 언론 출판의 자유로권으로부터 뭐가 도출돼요? 알 권리. 이 알 권리로부터 우리 정보공개 정권 인정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정보공개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권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권이라고 해요. 이 표현의 자유권으로부터 기본권으로부터 알 권리가 주고 알 권리에 의해서 이거 뭐가 정보공개 정권이 인정된다 했어요. 이게 바로 개인적 공권. 요것에 인정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가 요거로 바뀐 거예요. 법 해석을 통해서 요거 법 해석에서 인정된 겁니다. 요거까지는 뭐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예.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소송 실무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되셔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 민원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공권을 갖는지 또 제3자로서 그죠? 반사적 이익가 아닌지 보호이익을 가져서 공권을 갖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업무를 해요?
자격증이든 뭐든 실무든 다 똑같지. 맞죠?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밥만 먹고 이거 오니까지만 여러분들 이거 딱 끝나시면 나중에 그 다 알게 돼요. 실무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론만 갖고 안 돼요. 이론 공부했다 온다면 이론은 어떤 그 실무를 갖다가 이렇게 지도하는 하나의 지도 지침이 될 수 있지만 실무가 필요해요. 이론은 한계가 있어요. 이론이 이제 실무하고 이렇게 결합됐을 때 진짜 힘이 발휘하죠. 법에 대한 그 엄청난 큰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 여기 좀 제가 이거 짧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인인 소송이 뭐예요? 이게 인근 주민들 그 납골당 주민 인근 주민들 소송 제기하면 뭐예요? 인인 소송이 뭐야 이게? 그죠?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송 파트에서 이제 관련되니까 통론에서 시간을 많이 내서 했던 겁니다. 자 보시죠. 그다음 넘기셔서 316쪽에 요거 이왕이 잘 됐네. 요거 시험도 잘 나오니까 설명드리죠. 사실은 제 3자유 행정에서 좀 그죠? 3자유 행정 이게 3자유 행정이 예예요. 이게 좀 아유 납골당 설치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 박수 치죠. 돈 많이 벌고 얼마 좋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밤새 아이고 쓰내고 뭐 울고 그냥 통크하고 조용히 와서 묵념하고 탁 좋은데 가서 그냥 우리나라 보면 좀 전통 민속이고 양속이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안 해요. 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그 장례 문화 때 문화가 있으니까 그 주택 지역에서 납골당 설치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써져서 만들어야죠. 12시 밤 12시에 정막한 데 와서 갑자기 그냥 목탁 딱딱딱 쏘면서 해보세요. 응? 또 아니 막 교인들 막 찬송가 부르고 해보세요. 어떻게 잠잡니까? 자기들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 지옥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생기니까 여기서 정리를 어차피 여기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돼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다 뭐 삼수한 정도만 들어오면 뭐 이런 거 다 떡먹게요. 그럼 시험 나올 건 뭐냐? 이런 사례에서 인근 주민들은 누구예요? 인근 주민들은 따져볼까요? 인근 주민들은 인인소송이라고 해요. 또는 이웃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식 말로 그죠? 이웃소송 좋죠. 잘 듣기. 이웃소송, 인인성, 인접할 때 인자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업자성 있죠. 경업자 소송, 그죠? 소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원자 소송이 있어요. 요거 다 배웠잖아요. 이거 다 배웠고. 그러면 인인소송, 이웃소송에서 인근주민 제3자죠.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다 참가인적격 다 가져가요. 경업자소송, 이건 이제 이건 경원자, 인인소송 예고, 경업자 소송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누구냐면요. 여기가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야.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야. 근데요, 담배법에 보면 담배법은 100m 이내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맞죠? 근데 담배법에 분명히 담배 판매업소 설치허가를 한 곳만 두도록 담배법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3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구야? 가변한 사람이요. 가변한 사람이 내가 먼저 허가를 받아서 담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담배 판매업자예요. 담배법에 의한 일반 담배 판매업자, 즉 도로상이라든지 주택가에 있는 거 일반 담배 판매업자입니다. 근데요, A지구에서 100m 제한 규정이 있는데 간만 설치 허가를 내주는데 행정청이 뭐 차하고든 고의로든 간에 갑자기 A지구에서 100m 제한 위반 규정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 갑에게 내준 거예요. 자, 이런 경우 그죠?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하고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 판매업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죠. 판매업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죠. 이런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됐어요? 판례는 행정청이 이와 같이 상대방인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게 허가를 줬어요. 이 허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경업관계에서 이 제3자 이웃주민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담배 판매 수익이 반이나 주더라고요. 반이나 정확히 반 줍니다. 3개 주면 3분의 1씩 가져가요. 하나 들으면 2분의 1. 50% 떨어져서 화가 나고 소송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이때 담배 판매업자, 일반 담배 판매업자,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해서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이 담배법 설치 허가는 제3자의 행정이어서 경업자 관계고, 경업자 관계에 있는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의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요거하고 일반 담배 판매업자 간의 관계는 이거예요. 이 판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던 게, 여기가 일반 담배 판매업자예요. 제3자가. 근데 갑이라고 했네. 요 갑이죠. 요 갑이고, 요거 을되겠다. 요 갑이 있으니까 이 갑이 우리 일반 담배 판매업자예요. 근데요,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이렇게 길가에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대형 건축물 있죠. 요즘에 30층짜리, 50층짜리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냐?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이 뭐 성입니다. 몇천 명 들어가요. 성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 건물 있잖아요. 임대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대형 건설사에서. 그죠? 져가지고 이제 임대업을 하는데, 거기에 막 회사 막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몇천 명 돼요. 그러니까 그 큰 건물 내에 지하에 가면 식당이 있고요. 구내 식당이 있고, 거기다 매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매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갑자기 슬금슬금 좀 줄어요. 많이 줄죠. 어느 정도 줄죠. 그래서 딱 봤더니, 우리 그 일반 도로가에 뒤에 있는 큰 건축물을 거기 내부에 구내 판매점, 그죠? 구내 매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구내 담배 판매업자, 신규 구내 담배 판매업자에 대해서 이제 경업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는 부정했습니다. 경업자 관계가 아니다. 왜? 여기 일반 담배 판매업자는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팔지만, 여기 구내 담배 판매업자는 그 구역이 나눠져 있는 그 내에 있는 사람한테만 파니까 이것은 경업자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원고적 결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잖아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 분석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경원자성입니다. 경원자성. 자, 여러분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 있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는 특허입니다. 맞죠? 자, A 노선이 있어요. A 노선이 가불병이, 자, 이 A 노선은 한 개 버스 운송회사에게만 특허로서 노선 허가를 내줍니다. 가불병이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갔어요. 서로 자기한테 이 특허를 내달라고 했죠. 권리 설정을 해달라. 그런데 가불병이 있다가, 자, 갑이 되고요. 갑이 운송면허를 받고 을병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와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한테 특허 처분을 원하는 거죠. 아시겠죠? 경업자는 두 개가 이렇게 빡치게 하는 거고, 요거는 한 개를 놓고 한 개의 그 행정처분, 그죠? 특허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경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한테 내가 특허의 요건을 모두 잘 갖춘 사업자입니다. 저한테 내려주세요. 갑을병 했는데 갑이 되세요. 을병은 떨어졌죠. 을병은 제3자가 됩니다. 바로 경원자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요건 사례로 올해 또 나왔어요. 사례 나오고 가끔씩 사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모두 시험에서 출제된 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316쪽에서 여기 됐죠? 여기 판례 1, 판례 2는 다 보셔야 돼요. 이거 정확히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개별적 검토가 있죠?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이 상대방. 이것이 수익적이나 침익적 상대방. 거부 처분이 상대방. 거부 처분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개별적 검토에서 보시고, 일단, 사실 제가 이제 개별적 검토에서 양가를 읽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행정청이요. 이 상대방에게 수익적 처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익 받았죠.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죠. 이 사람 권익이 침해됐어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 안 됐죠. 행정청이 이렇게 상대방 가격에 이익을 주는 그런 효과 있을 때는 이 사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으니까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면 행정청이 하면 받기 싫으면 거부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그죠? 준다는 것 갖다가 대상에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상하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판례도 있고 최근에 와서 처음부터 두 번이나 지문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죽기 같죠.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원고 죽기 안 되고 침익적 처분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런 경우는 원고 죽기 인정되죠.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가부 처분의 상대방도 원고 죽기 인정됩니다. 오른쪽에 경원자송 설명드렸어요. 그죠? 경원자송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경원자송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요거 무조건 읽어주세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교재. 다 팔레트도 그 밖의 사례 꼭 기억해야 돼요. 경업자성의 원고적격 인정, 부정. 꼭 이거 엄청 잘 나옵니다. 사례형으로 지금 길게 빼서 잘 나오니까 요 다 그 밖의 사례 경원자성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거. 경업자성이 원고 적격을 부정하는 거 잘 나와요. 꼭 기놓으시고 양가로 6번 인인소송 받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나오죠? 다 사례를 연구해서 한 겁니다. 6번도 인인소송 해놓으시고 다 받고 이거 잘 나와요. 이 진한 부분 읽어보시고 양 날개 판례 요지만 아시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나온다라도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내니까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321쪽에 회사의 주주,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원고적격. 요거 시간 내서 한번 봐보세요. 보고 322쪽에 또 나오네요. 협의소이익 나오죠. 요거 내용의 개념을 보고 행정수송법 제12조 제2문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 요거 이미 앞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의의를 봐보세요. 협의의 소위 이익이란 본안 판결을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의 문제로서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불린다. 협의의 소위 이익은 소송 요건으로서 중요합니다. 소송 요건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며 당연하죠. 소송 요건 자체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협의의 소위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 각하 판결한다.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이다. 말씀드렸죠? 제1문, 제2문. 제1문은 원고 적격기에 관한 규정이고 제2문은 협의의 소위 이익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봤고요. 자,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2조 제2문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 됐죠? 견해드립 정당한 이익설 법률상 이익설. 법률상 이익설을 봐보세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제2문이 법률상 이익은 처분이 근거법률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수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는 견해. 자, 이렇게 놓고 정당한 이익설 됐죠? 정당한 이익설 같이 볼게요. 법률상 이익설 보셨으니까. 자, 정당한 이익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송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위법 확인의 이익만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견해 됐죠? 자, 323쪽 판례의 태도 보세요. 판례는 법률상 이익설의 입장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이 법률상 이익은 동조 제1문이 법률상 이익의 개념문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넓히는 입장에 있기에 정당한 이익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 검토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막 구체적으로 판례 이런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판례의 사례가 협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 부정 판례 이것만 중요해요. 저한테는 관심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판례가 좀 이렇게 잘 많이 됐는데 이건 합격할 때 보시고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판결 요지 협의 소의 이익 여부를 인정한 판례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으면 돼요. 읽어주세요. 주시고 324쪽에도 마찬가지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25쪽에 그죠? 사실상 불이익의 해소가 있는 경우 양가로 그다음에 하단에 양가로 4번에 325페이지 봐보세요. 행정청의 인허가를 요하는 사인 간의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봐주시고 자 일단 소위까지 좀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처음에는 통독으로 넘기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넘기는 공부 하셔야 쭉 넘겨서 자 최소성이 원고적격 의의를 봐보세요. 자 피고적격이죠. 자 의의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딱 처음 작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행정조직법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은 좀 나옵니다. 의의를 봐볼게요. 피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의 계속 주체인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다. 이는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행정 주체가 아니에요. 행정 주체를 위한 행정사무 담당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행정청 나오죠? 예, 행정청 꼭 알아두시고 권한이 승계와 기관 폐지의 경우 보시고 구체적 검토에서 딱 설명드릴 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권한이 위임과 위탁, 내부 위임, 대리 위임이 경우죠. 대리 이 경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의제 기관 나오고 328페이지 양가로 3번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의 경우 요거 좀 혼동 많이 드는 거 뭐 공법인 경우 기타의 경우 피고 경정 이렇게 해서 좀 보셔야 하는데 요거 학생들이 어려운 거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권한이 위임과 위탁 대리 차이점 그 다음에 내부 위임과의 차이점 요것만 해놓을게요. 나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죠.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이거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죠. 예를 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했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합의제 행정기관 특이한 상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또 특히 지방의회와 관계돼서 이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의 경우 그죠? 조례의 경우 어떻습니까? 조례의 공포권자 누구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죠? 이 조례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교육조례 아니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피고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런 거 좀 피고적게 중요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권한이 위임이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여기에 상급 행정청이 있습니다. 자,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하급 행정청이 있어요. 하급 상대방 갑이 있죠. 상급 행정관청이요. 일전 대리행위에서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 행정권한이죠.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 위임 중요합니다. 위탁이라고 해요. 위임이란 것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이 할 때는 위임이라고 해요. 하고 이것이 대등한 행정청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청의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탁이라고 해요. 위탁. 그러니까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서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위임이라고 대등한 행정청 간 또는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청의 행정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약간 용어로 혼동되니까 다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정권한이 위임위탁은요 하게 되면 반드시 권한이 이전돼요. 권한이 이전됩니다. 권한이 이전되고요. 그때 이 권한 이전은 일부만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일부만 됩니다. 예? 그러면 위임 위탁 행위가 위법이다. 위법한 일에서 갑이 권익을 침해했다. 권익을 침해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누굴 상대로 해야 돼? 상급 행정청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했어요. 권한 이전 된다고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A 행정청, B 행정청이면 하급 행정청인 B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예? 이것이 권한이 위임 위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부임이 있어요. 내부임. 오늘 경찰청장이 오늘 뭐 지방에 순실 가요. 바쁘니까 그래요. 여기 뽑아가지고.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자 경찰청장이 그 보좌기관이죠. 그 차관보한테 자 저기다 그 지방 출자 도니까 자네가 대신 사인 좀 해. 자네가 대신 결제해. 딱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내부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니까 내부임은 뭐냐면 행정권한이 이전 안 돼요. 내부임은 행정권한이 이전 안 됩니다. 내부임은. 그래서 권한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필요로 해서? 아니, 경찰청장이 가시면 경찰청 차장한테 나 지방 갔다 오니까 자네가 바쁘니까 좀 거기 좀 결제 서류 중요한 거 들으니까 제가 처리 좀 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어요. 이때 처리하죠. 이것이 어떤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때는 경찰청장이 내부적으로 위임자인 경찰청장이 피고가 돼요. 됐죠? 됐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부 위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했다. 내부임은 내부임에 불과하니까 그죠? 예, 위임자 명의로 해야 돼요. 내부임이니까 위임자 명의로 돼요. 여기는 행정권한이 위임위탁한 권한이 이전되니까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비행정청 명의로 해야 돼요. 근데 내부임은 위임청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위반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피고가 됩니다.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조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 경정까지 내용 한번 쭉 봐보세요. 지금 이번 시간은 이거 정리하고 뒤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